김한진 박사님, 저희 이 시간에 모시게 되네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혜 씨, 네. 김한진 박사님 뭐 모르시진 않을 테고 그럼요. 방송은 해보셨나요? 오늘 처음 뵙고, 그래요? 네, 아까 조금 아까 인사를 이제 처음 나눴는데 네. 밖에서 잠깐 보시면서 또 웃으셨다고요. 네, 저희 또 네, 재롱. 네, 네.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네. 재밌게 보셨으면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좋은 말씀 드리고 모셨는데 상황이 조금 무거워. 그러니까요. 경제 상황이 좀 무거워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채팅방에서도 네. 이게 막 우리 애청자분들이 김한진 박사님 나오신다니까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짚어주셨으면 맞아. 하는. 네. 유가 폭등 이제 시작,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되나 세계 경제는 감당할 체력이 있을까?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정해 오신 부분들. 주제입니다. 네. 네. 파워포인트도 준비해 오셨는데 네. 네,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듣고 네. 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 뭐 유가에 달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곧 인플레이션이 뭐 한 6개월이나 혹은 뭐 그 전이라도 경기를 조금 무너뜨리면 네.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때, 그러니까 뭐 계량 분석을 뭐 여러 사람들이 하지만 뭐 단기에 한 50% 정도가 유가가 급등하면 뭐 6개월 후에 경기가 꺾이는 경우가 많았더라. 이제 이게 뭐 과거에 이제 뭐 패턴이었는데, 그러면 단기가 뭐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요. 네. 맞아. 1월 달 뭐 올해 시작할 때 유가가 뭐 한 80불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뭐 예. 120불만 예. 따져도 지금 뭐 한 50%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좀 그 변수가 되는 게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변수인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전개되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경기는 판이 달라진다. 경기가 더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가정을 쥐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모르니. 거죠. 네. 근데 추론컨대는 뭐 저는 이제 러시아가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독재자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말씀하셨지만 앞선 시간에서 소장님께서 이게 정치 그런 사람들은 DNA가 다르다고. 맞아요. 네. 마무리하시면서 예.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푸틴은 DNA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벼랑 끝 전술이 아니라 그냥 벼랑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뭐 이 전쟁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더 진행되면 유가는 한 150불 훌쩍 넘겠죠. 그러면 뭐 경기는 꺾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네. 나오는 저 얘기가 네.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 러시아산 금수 조치 하겠다는 원인. 저는 뭐 금수 조치가 지금 되든 안 되든 실질적으로는 금수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산 뭐 석유를 우랄 오일이라고 네, 하지 네, 않습니까? 예. 우랄 오일이 지금 3불 정도 그 이상으로 예.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것마저도 러시아가 한 지금 그 생산의 50%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전부 지금 수요자를 못 찾고 있는 거죠. 한 뭐 대충 숫자가 네. 한 1,000만 배를 생산해서 한 500만 배를 500만 수출한다. 배를, 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국제 시세보다도 한 20몇 불 네. 싸게 주겠다 하는데도 그걸 수요자가. 네. 뭔가 그건가 보죠. 어떤 거래 자체가 이렇게 자꾸 금융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금융이 막혀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그 수출 인도 대금을 네.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결제 시스템이 그 막대한 금액을 다 비트코인으로만 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예. 네, 그리고 보험이 안 되고, 보험 안 되고. 네, 그 배로
실어 날아야 되는데 어떤 배가 없고 들어가면 또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배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외교적으로도. 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산 원유는 사실상 한 500만 배럴 중에서 한 절반 이하만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유가의 공급 차질 요인이 아주 시리어스한 거죠. 예.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저는 한 달 이내에 좀 실마리를 찾을 것 같아요. 한 달 이내?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는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군자금이 없습니다. 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쨌든 캐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주판화를 튕기고 있을 거고 어떤 전리품을 챙기고 서방과 어떤 협약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마 논의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고 그게 뭐 중국이 외견상 나와서 등장해서 뭐 중재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명분을 줘야 되겠죠. 일단 러시아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역량이 없는 상태다. 지금 뭐 가즈프롬 같은 경우도 러시아 제일 뭐 네. 기업이지만 올해 뭐 차곡차곡 외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한 2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뭐 3월 16일 날 일단 러시아의 첫 번째 외채 이자가 예. 이제 지급 의무를 벌써 맞는 그 썰이 날인데. 돌더만요. 네, 디폴트 네. 가능 썰이.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용 등급이나 지금 금융 규제나 이런 뭐 앞서 말씀 나눈 그런 원유의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러시아는 지금 캐시가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전쟁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저기 뭐 곡물 가격도 그렇고 이 전쟁통에 맞아요. 또 시장에서는 또 돈 벌어 보겠다고 그 어느 때보다 또 스펙 투기 세력들이만 준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또 의해서 상황 급반전됐다 싶어서 포지션 또 꺾어버리면 또 훅 꺾일 수도 있고 네. 또 하고 한데 지금 박사님 갖고 오신 저 자료에서 보면은 네. 지금 저 한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 나눴듯이 뭐 이건 왼쪽은 이제 70년대부터 지금 장기 장기추이. 네, 그 파란색 선이 물가고요, 미국. 빨간색 선이 예. 이제 WTI 기준 유가인데요. 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좀 2005년부터 따로 그린 겁니다. 너무 이제 길어서. 최근 거. 예. 근데 음영돼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리세션이 온 때인데 이 공통점은 뭐 2차 오일 쇼크 때, 뭐 1차 오일 쇼크 때도 그랬지만 79년 뭐 2차 오일 쇼크 때도 결국 뭐 15불에서 한 45불 한 3배, 예. 뭐 정확하게 2.7배 정도 올랐는데 그때 리세션이 왔죠. 그리고 90년대 한번 유가가 올랐을 때 또 리세션이 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40불 갔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유가가. 예. 네. 이때도 결국 리세션이 뭐 유가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네. 유가가 폭등하면서 50불에서 140불 가니까 예.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지없이 뭐 리세션이 온다. 너무 급하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중요한 유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난번 뭐 의회 청문회 때도 뭐 10달러 오를 때마다 유가가 예. 뭐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 0.2%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가는 좀 즉각적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반영 속도가. 곡물은 3개월에서 6개월 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유가는 즉각적으로 CPI에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거의. 이번 2월 네. CPI가 목요일 날 발표되는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네. 지금 최근 유가추이 아까 뭐 2005년부터 적응을 네. 보더라도 이번에도 CPI가 만만치 그러네요. 않겠는데요. 그래서 CPI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예, 예. 이게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겁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유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한 요 정도로 올해 이 음영돼 있는 부분이 이제 올해 움직임을 이제 제가 예상한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반영해서 제가 참고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보다 한 3개월, 그러니까 한 1분기 정도 더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올해 말에 5.0으로 추정을 해놨는데요. 이미 5.0 이상의 올해 연말 소비자 물가가 5.0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낙관적인 전망이 돼버렸다 벌써. 네, 거기다가 유가가 뭐 전쟁으로 인해서 150불이 넘는다. 이러면 뭐 이 커브가 조금 더 눕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뭐 현재 상태에서도 올해 소비자 물가가 미국이 5.0, 내년에는 뭐 여기에 3.3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면 연준이 뭐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는 그런피스 기준으로는 올해는 뭐 3.5 내지는 4%에 육박할 거고 내년에도 2% 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준의 지난번 의사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정도로는 리세션이 안 온다. 희망적인 거는. 희망적인 거. 네. 이 정도로는 리세션이 안 온다. 왜냐하면 연준이 안 온다고 했으니까. 연준은 지난번 파월 의장이 청문회 때 상원 하원 청문회 때 2.5% 기준금리가 물가를 자극도 안 하고 또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 맞습니다. 중립금리가 2.5%인데 올해 만약에 6번 금리를 올리면 1.75고 그렇죠. 내년 4번 올리면 내년 연말 페드 펀드 레이트의 타겟이 2.5%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6번, 뭐 내년에 4번 그 정도가 지금 시장의 컨센인데 그 정도로는 내년 말까지는 리세션이 안 온다는 거죠. 연준 시각입니다. 연준 시각.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세션은 그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2024년에 온다라는 거죠. 이후에. 2024년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당시 인상하는 그 과정 중에 리세션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계속 시장은 맷집이 있는 거죠. 금리를 두드러 맞아도 그냥 꾸역꾸역 경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제풀에 지치는 거죠. 제풀에.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 안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경기 확장 사이클이 짧아진다든지 도중에 부러진다든지 스태그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연준은 이 정도의 상태에서는 내년까지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대차 대조표 뭐 한 3년간 한 3조 줄이고 대차 대조표 한 1조 줄일 때마다 2조 줄일 때마다 한 1% 금리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 뭐 지금 상태에서는 2조 못 줄이죠. 2조 줄이려면 지금 1,000억 달러 이상씩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렇다면은 박사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걱정 안 하고 산 게 한 30년 남짓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폴 볼크 이래 쭉 그거 했으니까 뭐 30년 내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인플레이션을 잊고 살았으니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저희 뭐 학교 다닐 때나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자꾸 시황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과도한 우려입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은 조금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려다. 예, 아직은 조금 과도한 우려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파월 의장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 통화 정책의 기조를 아직은 바꾸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한 6번 올릴 수 있다, 7번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지금 시리어스하게 네.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유가는 어쨌든 저는 왜냐하면 유가가 만약에 한 3월 말이나 네. 4월 초에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극적인 타결이 됐어요. 정말 개가천선에서 정말 푸틴이 정말 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용서해달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가가 폭락해요. 유가가 다시 연초 수준으로 90불, 80불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은 1분기 평균 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최근 본 거 이거 지금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불대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뭐 투기 수요도 있고 네. 뭐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이게 더 치솟고 있거든요. 네네. 뭐 어제 니켈 가격처럼.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게 노멀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안 심리에 뭐 이런 투기적인 뭐 자금에 뭐 이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 유가는 만약에 한 두세 주 이내에 유가가 100불 밑으로 다시 안정되면 그거는 경제의 원래의 경로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이 얼만큼 장기화될 거냐.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경제에 좀 어두운 그림자를 지금 드리우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느라고 많은 유동성과 재정 지출을 했는데 이게 초과 수요와 급작스러운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또 자원 가격 상승을 유동성이 만들어서 네. 아마 유가의 배럴당 한 15불에서 한 15불 정도는 배럴당 전 세계 유동성의 팽창이 만든 약간 유가의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저는 네네네.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제 어쨌든 코로나의 결과물이 아래 기저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애드업된 거죠. 추가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공급망 차질이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차질, 수요 급증에 의한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 네.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 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더 때린 거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더 긴장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경기가 만약에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쳐서 짧은 스태그를 거쳐서 리세션으로 간다. 경기 침체로 간다 이랬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부채 비율이 높아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시장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저는 경기가 침체될 뿐만 아니라 스태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리세션으로 가는 거죠. 리세션으로 그냥 돌진하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정책 수단이 없다. 정책 수단이 없다. 네. 그러니까 너무 박박 긁어 쓴 거죠 정책 수단을. 네. 그냥 아예 그냥 박박 긁어 썼기 때문에 와닿아요. 막 네. 박박하시니까 진짜. 지금 뭐 박사님 그 의성어가 딱 진짜. 그겁니다. 그 쌀떡에 쌀 떨어졌는데 바가지로 막 긁을 때 나는 박박 그런.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언급하고 계신 게 지난주 그 이틀째 상원에서 파월이 폴 볼커 얘기 나왔더니만 뭐 의원이 당신 그 폴 볼커처럼 뭐든지 해서 물가 잡을 그 준비가 돼 있느냐 했더니만 의원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 좀 섬찟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79년 10월 6일 날 토요일 날 400bp를 올렸으니까 그때 박사님 그때
79년 4월이면은 박사님 대학 시절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 제 기억 그래서 뭐 폴 볼컨은 그래서 기억이 폴 볼컨 모르셨죠 그때?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죠. 그날 뭐 그때 체류탄이 뭐 최루탄이 난무하던 시절이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400bp. 네. 와. 그때도 토요일이었던가 뭐 그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오. 아니 우리도 나도 이제 책으로 책으로 아는 봤죠. 역사죠 어. 역사. 요일까지. 안근모 편집장님이 글로벌 모니터 우리 안근모 네. 편집장 안근모 대표죠 이제 글로벌 모니터에 참 우리가 캐치하기 힘든 그런 것들 갖다가 언급해 주는데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얼마나 섬찟하든지 말입니다. 네. 폴 볼커처럼 거기다가 더 쐐기를 박은 거는 그 질문했던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폴 볼커에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되고 싶습니다. 역사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했더니만 씩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달라지겠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뭐 연내 뭐 빅스텝 뭐 베이비 스텝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박사님 네. 그러면 결국 연내 한 7번 다 올리면은 1.75까지는 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저는 연말에 뭐 3월, 5월, 6월, 7월만 한번 스킵하고 그리고 뭐 계속 라이브 미팅 때마다 이제 어쨌든 금리를 올리면 6번 1.75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월 뭐 일단 모기지 MBS랑 이제 조합해서 하겠지만 서서히 늘려서 결국에 뭐 내년에는 월 1,000억 달러 정도씩 이렇게 빠른 속도로 줄이는 건데 문제는 저는 이미 그거는 네. 시장 충격 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은 다 이제 프라이싱 했다고 네. 보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안도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그 네. 정도 금리 이상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올릴 거다. 아. 결과적으로. 올린다는 건 네. 가능할 수 있다는 거다. 이미.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각하게 지금 그 경제를 네. 그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연준의 몫이고요. 연준이 이제 조금 예술적 기질을 발휘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스킵할 땐 스킵하고 이렇게 시장을 달래가면서 아마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멀한 상태, 정상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해 6번 인상은 그냥 노멀한 상태고 시장은 거기에 대한 이미 예방 주사를 맞고 있다. 맞았다. 네. 문제는 앞서 말씀 나눴던 경기의 기본적인 판 자체가 깨질 가능성. 이 부분을 시장은 우려하고 있고 경기 사이클과 어닝 사이클은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반기에는 어닝 쇼크가 국내 증시 S&P 나스닥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심각하게 올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짧게 끝나냐 어닝 쇼크가 예를 들어서 1분기 정도로 끝나고 마냐 아니면 2분기 하반기에도 어닝 쇼크가 있겠네 이런 상당히 어두운 경기와 어닝 사이클에 대한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면 주가는 미리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이 금융시장 혹은 자산시장의 매크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마 주가 하락이 미국 소비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약이 없죠. 약이 없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뭐 이미 시장의 무게추는 중심은 경기 쪽으로 가 있다. 경기 쪽으로. 네, 이미 이제 3월 16일 날 심지어는 50bp 올려도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장은 올렸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작년부터 이렇게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네. 이 공급망의 어떤 교란 그렇죠. 내지는 병목. 네. 근데 네.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이게 더 조금 개선되나 싶었던 게 이제 더 막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 정치적인 부분은
너무나 뭐 복잡하고 서로가 또 그렇죠. 시각들이 달라서 네. 뭔가 이 신냉전 체제를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느낌 미국에서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선반영은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올리는 거는 크게 그거 하지 않는다라고 보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당장 박사님 뭐 끝 무렵에 여쭤봐야 될 걸 미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2,600에서는 밑으로는 우리 코스피 2,600에서는 뭐 크게 이제 뭐 2,600 정도에서는 뭐 붙들고 견뎌도 된다고 보십니까? 뷰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충격이 있다. 네, 뭐 코스피든 뭐 미국장이든, 미국장이든. 네, 가장 안 좋은 거는 펀더멘탈의 훼손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내상을 많이 입을 예. 유로존이 제일 안 좋을 거고요. 뭐 유로존. 그렇죠. 네. 뭐 유로달러 환율이나 네. 지수 보면은 제일 네, 네, 유럽이 네. 휘청하고 있고. 유럽 기업들이 가장 좀 피해를 네.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이번 충격은 좀 복합적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앞서 말씀 나눴듯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면서 리오프닝을 앞두면서 그러게요. 조금 그 공급 차질 부분이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해소될지도 모르겠다. 하던 뭐 차에. 이런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 찰나에 2차 공급 교란 요인이 빵 터진 거거든요. 빵 터졌죠. 참,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펀더멘탈을 조금 훼손시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기에 한 달 이내 전쟁이 어쨌든 수습이 봉합이 되고 유가가 다시 뭐 80불, 뭐 90불, 100불 밑으로 네, 이제 100불 밑으로 떨어져도 네. 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그 나비 효과, 연쇄 효과, 채찍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공급 교란 요인이 생각보다는 심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예. 근데 복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든 이민법 제한, 그다음 미국의 조금 탐욕스러운 리쇼어링 정책, 원가가 굉장히 높은 국가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네.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30조짜리 공장을 지금 뭐 서너 개, 두세 개 지었잖아요. 예. 알라바마. 최근에 우리나라에 뭐 그 한반도에 그런 공장 세워진 적이 근래 한 15년 이내 없거든요. 네. 그런 공장이 뭐 지금 미국에 수도 없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력이 부족하죠. 이런 그다음에 중국의 뭐 기술 규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전부터 생긴 여러 가지 갈등 요인과 무역 규제 요인, 관세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는 오래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번 사태도 유가가 비록 떨어져도 연초에 80불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평균 유가가 어쨌든 우리의 한 서너 달 전에 올해 2022년 경제 전망을 할 때 베이스로 깐 유가 전망이 다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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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요가 부러지지 않으면 부러져야 작년 10월 4분기 정도에 작년 4분기에 예측했던 모든 경제연구소나 예측기관들의 전망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예요. 수요가 부러진다는 리세션으로 가요. 석유에 대한 수요가 부러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침체돼요. 침체된다는 네,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유가 레벨이 높아져 있는 거죠. 네네. 아까 물가 지표도 네. 떨어져도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마켓에서는 피크아웃 했다. 어쨌든 그 월별 CPI가 네. 이러면 시장은 조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좋아지죠. 하지만 이 부분과 매크로는 조금 다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뭘 말씀드리냐면 결국엔 어닝 사이클이 어닝 예측이 예. 올해 예. 기업이익 예측이
조금 깎일 거다. 깎일 거다.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매크로의 경기의 탄력이 약할 거다. 그러면 조금 잘못하면 그동안 PER이 국내 증시 모두 리레이팅 되면서 주가도 올랐잖아요. 퍼가 올라가면서 네. 그러면 적어도 퍼가 정체되거나 아니면 디레이팅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한 현재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익숙한 것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거는 지난 몇 년은 정말 꽃놀이패였다라는 거죠. 꽃놀이패. 네. 그리고 더 확장하면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부터 예.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와 금리가 안 오르는 시대였어요. 참 신기한 네. 세상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판이 바뀐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제와 정책의 변화, 각국의 자국 이기주의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판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애드업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의 매크로 상황은 조금 경기가 침체되지 않더라도 어닝을 조금 깎아내릴 정도의 상황은 될 거다. 그러면 결론은 주식시장이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어쨌든 금리와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을 안으면서 경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 그런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높은 변동성을 저는 예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좀 자신은 없지만 너무 많이 틀려서 하지만 상반기는 좀 QT 양적 긴축에 대한 충격은 아직 조금 반영이 덜 된 것 같고 3월 16일 이후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매크로의 조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박사님도 결국 연준이 따박따박 금리는 올릴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가면 연말에 한 1.75 정도까지는 기준금리 레인지 하단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0에서 0.25 레인지가 1.75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 딴 거보다도 FAAMG 시황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주요 기술주들 말입니다. 미국 지수 나스닥과 이런 그 S&P 500을 갖다가 쭉 견인해 왔던 그 친구들이 그 종목들이 실제 금리 인상이 그만큼 단행됐을 때 이 정도 최근 보여줬던 조정으로 다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금리를 견디기는 좀 버거울까요? 좀 버겁겠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멀티플이 높은 팡이라고 싸잡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빵 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겠죠. 근데 나스닥 지수로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안 터졌으면 그냥 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추가로 한 5에서 10%일 게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11,500이라든지 저는 그런 정도의 펀더멘탈 훼손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경기가 침체로 안 가도 만약에 경기가 침체로 간다. 그거는 그 이하죠. 그거는 대세 하락장인 겁니다. 저는 높은 변동성의 그 바닥 레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국내 장이 한 10% 정도 하방 위험인 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15%에서 한 20% 정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강 위험이 있다. 그 올해 박스권의 장세에서의 이제 바닥 레인지가요.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그 박스권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도 시장이 적응을 하고 전쟁 위험으로부터 좀 피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물가의 어떤 그 막연한 공포감에서도 벗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서부터도 좀 벗어나는 시기는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서는 하반기에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편안한 그런 장일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레벨이 박스권의 레벨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여기 채팅방에 네, 언론 질문 한 2개만 하고 네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인데 하늘바람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전인데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이제 뭐 5.5% 안팎이라고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우리 재정 여력 있고 인프라 투자 열심히 하겠고 해서 부양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바람님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다 추가하자면은 그런데도 중국 증시가 위험해 보입니다. 네. 제 눈에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거 먼저 한번 살펴주시고 그다음 또 우리 무명일님이 그러셨는데 저 중국 아니 미국 저 장기금리 말입니다. 요새. 네네네. 이게 한참 치솟다가 네. 살짝 이렇게 밀리고 하는데 그 2개 먼저 중국 쪽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중국은 GDP의 30%를 차지하는 건설 부동산 경기가 중국의 성장률의 그 델타 값으로는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 증가분에 매년 증가분에 그것도 그냥 거기도 삽질 경제, 폭등 네. 경제네요. GDP의 30%로 예, 네. 예. 이게 올해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 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뭐 조금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고 약간 어둡고 뭐 좀 전쟁도 좀 지속되고 이러면 속도 조절을 하겠죠. 네. 규제에 대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혹은 부채 조정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부도를 뭐 마구 내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면 일자리가 너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도 조절은 조금 하겠지만 이걸 후퇴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준율을 인하하고 돈을 풀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걸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좀 스퀘어 시키면서 네. 부양책을 쓰면서 구조 조정과 부채 조정을 하겠다 해야만 되는 네. 그런 해인데 문제는 전 세계가 경기가 좀 웬만큼 살아 있고 리세션 경기 침체로 안 가면 되지만 괜찮지만 일단 교육 비중이 높은 유로존이 지금 좀 올해 흔들릴 가능성이 가장 많이 좀 취약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의 수출 경기가 지금 조금 약간 좀 애매하고요. 애매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아마 성장률은 5% 달성이 뭐 발표를 5% 이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5%가 어렵다고 봅니다. 같은 말도 우리 박사님 저렇게 점잖게 하시는군요. 저는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할 때마다 막 그래 그런 줄 알죠 뭐 이렇게 하고 같은 말도 참 격조 있게 하시고. 예. 격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중국 경제는 어쨌든 조금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근데 많은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나 이렇게 심지어 글로벌 IB들까지도 자꾸 중국에서 기회를 찾아라 이러는데 그 견해에 대해는 어떻게? 그렇죠. 저는 이제 중국이 그냥 거시 상황은 산업을 정말 개혁하고 혁신 성장 산업을 지금 키우는 네. 과도기적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번 부채 조정과 건설 부분의 조정이 혹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좀 제대로 스무스하게 조정이 되고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뭐 그 이상도 걸리겠지만 일단은 고비는 그리고 한 2024년이나 2025년 정도 가면 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중국만 봐서는 기술적 역량, 혁신 성장 기업들의 역량이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국영제 또 부채 조정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개선돼 있을 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 주식은 한 2024년 정도부터 주식 시장이 본격적으로 근데 사실은 다행인 게 중국 증시는 오른 게 다른 증시보다는 좀 덜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요인 때문에 언더퍼폼했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곤두박질 치거나 다른 증시보다 그렇게 아주 언더퍼폼할 가능성은 올해 좀 오히려 낮다. 가격적으로. 남들 막 길길이 뛸 때 뭐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네네.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 중국 주식을 조금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볼까? 저는 천천히 보시라. 천천히 보시라. 저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 뭐 요 단기하고 장기가 요새 뭐 또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그런데 박사님 기본적으로 그 장단기 스프레드 좁혀지고 역전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걱정을 박사님 현직에 계시면서도 몇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단기 역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그 얘기가 타당한 얘기입니까? 장단기 금리 좁혀지고 막 역전되면 이거 큰일 나,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뭐 이론보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항상 경기가 침체됐을 때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임상 결과. 임상 결과. 그냥 고급 표현. 임상 결과. 네, 그냥 혈압이 높으니까 뭐 이렇게 되더라. 뭐 이제 이런 뭐 당뇨가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것 같이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지표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금리 차가. 근데 지금 20bp 차인데요. 10년물하고 2년물이 어제 기준으로 조금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눴던 혹시 경기가 조금 침체로 바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보시기에도 그럴 정도로 지금 조금 심각하다. 근데 약간의 조금 그 수급적 요인도 가세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거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수급 요인도 있으니까. 특히나 지금은 조금 저는 약간 미국 사람이 들으면 좀 싫어할 얘기지만 이 전쟁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박사님 평소에 리포터나 방송 같은 데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점잖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아니 이 상황에서 뭐 어쨌든 미국은 만약에 달러 강세가 지금 어제 DXY 달러가 뭐 거의 100을 육박했는데 뭐 100이에요. 유가 올라갈 때 뭐 달러도 좀 강세로 가는 게 조금 나쁠 건 없는 거고요. 이게 또 이제 이론이 꺼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달러 강세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약세 이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달러도 강, 유가도 강, 유가는 뭐 길길이 이러니까 미국의 액화석유를 뭐 유럽에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 세계 경기가 침몰하면 뭐 부메랑으로 미국도 나쁘죠. 그런데 저는 뭐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미국은 지금 뭐 약간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당장 경기가 침체로만 안 가면 전 세계 경기가. 저도 의심합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 은근히 좀 길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제 러시아 기름 수출 금수 조치도 나왔지만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러시아에서. 뭐 갖다 쓰는 게. 그리고 뭐 환경 때문에 조금 미뤘던 셰일 좀 파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사실 그 캐나다에 막았던 그 엑셀 파이프라인만 다시 열어도 뭐. 또 곡물도 뭐 자급자족 국가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비 효과로 미국이 또 곡물 수출을 줄이고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는 저소득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머징이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지금 파는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단은. 그리고 제일 뭐 조금 지금 불편한 거는 유럽이다. 뭐 어쨌든 독일 올라프 슈츠 총리도
금수 조치는 그건 아야. 야, 그거 너무 나갔어. 그건 아니지 하는 분위기. 그거는 형님이 너무 나갔지. 그랬잖아요. 이거 남의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환율 오르고 유가까지 오르는 상황이 됐는데 박사님 뭐 이제 그 명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안 통하는 산업 구조가 됐나요? 옛날에는 뭐 맨날 그랬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환율 좀 그렇죠. 높은 게 좋아 이랬는데 이제 그것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12월하고 1월 순상품 교육 조건을 보니까 12월이 마이너스 14, 뭐 1월이 제 기억으로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무역 적자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가 결국 기업의 마진일 수 있는데 마진과 거의 비슷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않죠. 한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도. 네. 조금 더 시장 지배적이고 가격을 전가시키고 또 세계 70억 인구의 구독 경제로 과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뭐 페이스북 안 하든가 뭐 싫으면 다른 거 하세요. 이런 기업이 좀 많아야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맞아요. 카카오가 예,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지금 돈을 버는 기업은 환율에 아직도 민감한 네. 자동차, 그렇죠. 그다음에 환율에 약간 자유롭지만 어쨌든 경기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뭐 무역 적자를 보면 올해 기업 이익이 많이 미스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길어지면 미국 기업 이익이 조금 미스하는 것보다 한국 기업들이 미스하는 정도가 더 클 겁니다. 네, 예. 안 좋은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네. 선혜 씨 이제 박사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꼭 여쭙고 싶은 질문? 아니 저는 여쭙고 싶은 것도 여쭙고 싶은 거지만 들어오시면서 앞선 시간이 좀 재밌었는데 제가 노잼이어서 어떡하죠 하셨는데 전 아닌데요? 노잼 아니셔. 노잼 아닌데? 아이고.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특유의 그러니까. 텐션이 어. 대단하셔가지고. 거창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딴 거 없어. 나 김한진 박사님 내 진짜 네. 내 리즈 시절부터 박사님 알아왔지만 저 웃으면서 진짜 칼 꽂는 분이셔. 무서운 분이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보통 이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릴 만한 그러니까. 어떤 투자 전략 조언 이거 안 여쭙겠습니다. 이제 벌써 사실 말씀 다 그러니까. 하셨고 우리 뭐 시청자들 다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저는 오늘 박사님 모처럼 뵀는데 일단 현업에 계실 때보다 안색이나 이렇게 혈색이나 이게 전반적으로 정말. 너무 좋아지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쉬시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아마 시장이 박사님의 그 경륜과 인사이트를 그냥 쉬게 두지. 그냥 쉬게 두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끔씩 그러게요. 괴롭혀 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다 정리해 주셨지만 다 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좀 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남기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뭐 올해 변동성이 큰 장이다. 그리고 네. 그 대세 하락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음. 박스권인 것 같다. 근데 그 박스권의 상하단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온다 바닥에서 점프업 할 때는. 그리고 좀 정말 그 이 박스권 장세야말로 그동안 수년간 이 ETF 패시브 중심의 돈이 들어오고 네. ETF를 사고 ETF에 돈이 들어오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펀더멘탈과 조금 더 무관하게 편하게 오르는 시장. 이게 지난 한 5년간의 시장이었고 특히 지난 2년간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시장이었다면 올해 시장은 박스권이니까 결국 스탁 피킹. 스탁 피킹. 네, 스탁 피킹. 그러니까 선수만 살아남는 거니까 여기서 정말 좋은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올해 장이
난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더러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장이니까 조금 너무 저기 좀 어둡지만 너무 기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예,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아. 이렇게 아,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에는 또 용기로 네.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맨날 병 주고 약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약 주시나 싶은데 또 보면 또 갑자기 슬그머니 끄집어내셔. 서슬퍼런. 아주 들어간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